KBS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런 말들이 연이어 나오는데요. 하지만 도심 백화점을 가보면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북적북적됩니다. 특히 고가의 명품 매장에는 입장하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하는데요. 소비시장에 평균 실종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양극화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과시성 과소비를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저가 가성비 상품을 찾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모두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양극화의 평균이 아닌 진짜 평균의 의미가 통용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싶네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조주은 씨. 네, 전국 곳곳으로 내리고 있는 눈과 비 때문에 이번 주말 멀리 놀러 가는 분들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혹시 강원권에 있는 스키장을 향해 가신다면 월동 장비도 챙기고 안전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특히 대관령 곳곳은 눈에다가 안개까지 자욱한 상태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비상등과 안개등도 잘 활용해 주셔야겠습니다. 강원권으로 향하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이 지금 총 17km 구간 막히는데요. 경기권에서는 마성터널에서 용인지나 양재터널까지가 10km 구간으로 가장 힘겹고요. 강원권 내 정체는 원주 부근에서 3km 구간입니다. 서해안선 서울 방향 바란 부근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토래 작업 진행 중이라 서평택 분기점에서 바란 통과하기 힘겹고요. 경부선의 경우에는 부산 쪽 시고간 정체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이어지는데 충청권인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휴게소 사이, 또 옥산 분기점에서 옥산 나들목까지는 혼잡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일산 방향 양주 요금소 1차로에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습니다. 전방 잘 살피셔야겠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은 남양주에서 상일까지 6km 구간 막힙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조주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죠.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엊그제 이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바꾸라 이렇게 외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경호원들에 의해서 입이 손으로 막혀진 채 이 사지가 들려 밖으로 끌려나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관계부터 따져보죠. 먼저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들어선 이후에 참석자들과 차례로 인사하는데 강 의원 앞으로 왔고, 이때 악수하면서 강 의원이 국정기조 바꾸라라고 윤 대통령에게 말하면서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영상에 나온 것만 보면 윤 대통령과 강 의원이 악수한 이후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대통령실과 강 의원 측의 의견이 갈리는 첫 번째 포인트는 강 의원이 손을 얼마나 어떻게 잡고 있었느냐인데요. 예. 대통령실 이 브리핑을 들어보면 강 의원이 악수를 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고, 대통령 잡은 손을 자기 손으로 당기기까지 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그런데 영상을 보면 악수하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이 악수할 때 고성도 거의 없었고요. 하지만 말을 시작하자마자 이 경호원들이 둘러쌌고 곧바로 손을 놓았고요. 대통령은 계속 정해진 동선에 따라 크게 구애받지 않고 옮겨갔습니다. 예. 강 의원은 악수하는 시간은 매우 짧았고 곧바로 손을 놓았다. 계속 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 의원이 좀 큰 소리로 얘기한 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나간 다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손을 놓고 대통령은 지나갔고 경호원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상황에서 강성희 의원은 다소 큰 목소리로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말을 계속해서 외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경호원이 손으로 입을 막기 시작하고요. 이 강 의원 뒤에 애초부터 경호원 한 명이 앉아 있었고,
이 강 의원의 말대로라고 하면 누군가가 들어라고 이야기를 하자 경호원 4명이 사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윤 대통령이 동선에 따라서 강 의원을 지나서 인사를 한 후에 다시 가던 길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예. 결국 다시 강 의원 앞을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장면을 보면 경호원들에 의해서 사지가 들리기 바로 직전이었고 아직 들려서 이동하기 전이기 때문에 악수하던 그 지점에서는 경호원들과 이 강 의원이 뒤얽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현장 옆을 윤 대통령이 지나가면서도 윤 대통령이 전혀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또 그 영상을 보니까 중간에 강 의원이 내려놓으면 걸어서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밖까지 끌고 나가는 게 있어요. 네. 밖으로 끌려 나간 뒤에는 다시 들어오는 것도 막았다고 하던데 대통령실은 강 의원의 행동들이 위해 행위다라고 단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 이것은 이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퇴장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기자가 다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밖으로 내보내는 게 적절했느냐는 질문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 손나팔을 만들어서 고성 지르는 상황에서 경호처에선 대통령과 또 행사 참석한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퇴장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행사가 당시에는 시작된 상황이 아니었고요. 손나팔 등 고성이 과연 위해 요인인지 그래서 현역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고 퇴장시키는 게 적절했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도를 넘었고 예의가 없다는 입장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건 경호 프로토콜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일정 정도 야당들도 인정하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강성희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분란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향해 비판적인 말을 하고 목소리가 다소 컸다고 해서 입을 막고 들려서 내보내는 것이 적절했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고요.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비판을 하고 방해가 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입니다. 네. 진보당에서는 고발 여부까지 고려한다고 했고 입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야당 연대 가능성도 언급했죠? 예, 우선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뿐만 아니라 신당에서도 일제히 이 사태에 대해서는 경호실의 대응이라든가 윤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진보당은 그래서 야당 연대 행동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는데 현재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의장이 월요일 23일 오후 5시에 귀국하게 되는데 곧바로 면담을 요청해서 국회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예. 25일 본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결의문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지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확인이 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각에서 경호원이 강 의원을 구타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현장에 경호실장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찍은 언론사 영상이라든가 개인 스마트폰 영상을 통해서 검증을 한 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현재의 이 진보당 입장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지금 신당들의 창당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빅텐트 여기 가는 길에는 좀 다소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삐걱거린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예, 신당들이 일단은 창당일을 2월 초로 다 정해놓고 일정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오늘 오후 2시 반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미래대연합은 24일부터 지역당 창당대회에 이어서 2월 4일 중앙당 창당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놓은 상황입니다. 또 창당 시기를 2월 초로 정한 이 새로운 미래는 어제 오후 2시에 당원 재정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물밑에서는 빅텐트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예상보다 속도가 좀 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다양한 출신들이 화학적 결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삐걱거리지 않으면 좀 더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방향, 이 당이 합당된 당이 가야 되는 방향을 정해야 되고 또 역할도 나눠야 되는 그런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 간극이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간극 수준이냐 또 실제 합칠 의지가 있느냐 정말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 신당들 간의 거리감이 있는 건 어떤 지점이죠? 예, 먼저 이 간격이 다소 크지 않은 신당이라고 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중심이 돼 있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3인방 중심의 미래 대연합인데 미래 대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인 이 개혁 신당까지 합하는 빅텐트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지가 또 강한 부분이 있고요. 예. 이것보다 더 큰 간격을 갖고 있는 것은 소위 민주당에서 나온 이 신당들과 이준석 전 대표가 간의 이 불신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민주당에서 나온 신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 소위 세대를 갈라치게 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 주에 그래서 두 가지 장면에서 걸리는 건데 하나는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내놓은 정책 중에 어르신 지하철 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없애자는 건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신당에서는 노인과 청년층을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출마를 이미 선언한 이낙연 대표에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나 호남에 출마하라 이런 훈수를 두는 겁니다. 이 출마하지 않으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계 신당들에 대해서 지역구를 같이 내고 비례를 따로 내는 것에만 반대를 한다. 갑자기 당황해서 의심을 좀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계 신당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쪽이 이제 개혁신당인데 여기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가 커지는 느낌이고 지지율이 낮은 신당들이 바로 이 개혁신당 측에 빅텐트를 치자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래 대연합은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에 손을 다 내민 상황이고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 미래에서는 공공연하게 모두 합치는 빅텐트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개혁신당에 모두 손을 내미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데 이 빅텐트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두는 좀 발언들을 좀 최근에 하고 있고 민주당계 신당을 좀 비판하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거리감이 좀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래대연합 쪽이나 새로운 미래 쪽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빅텐트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쪽 민주당 쪽에서 나온 신당 이쪽에서 태도가 좀 달라져서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볼 때 앞으로는 빅텐트가 좀 삐걱거린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23분 지나고 있고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강원 태백시, 경북 산지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 강원 산지 최대 4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 최대 15cm 이상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은 3에서 8,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높지만 전국에 비나 눈 예보 있고요.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권과 제주에 현재 내리는 비나 눈은 내일까지도 이어집니다. 인천과 수원으로도 지금 비가 확대됐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은 오늘 비나 눈이 섞여 지날 가능성이 높아서 비로는 1mm 내외, 눈으로 1cm 내외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비로는 대부분 5에서 20mm고요. 눈으로 1에서 5cm 내외가 예상됩니다. 주로 강원 영동, 강원 산지, 경북 산지에 집중되는 폭설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내일 늦은 밤부터도 모레 새벽까지 경기 남동부를 포함한 강원 영서, 충청과 남부에 비나 눈 예보가 있습니다. 모레 월요일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에 눈이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전라권과 제주는 길게 수요일까지도 예보가 돼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6도 등 전국이 3도에서 9도 분포입니다. 내일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데요. 내일 밤부터 북서쪽에 찬 공기가 들어와 추워지면서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매우 춥겠는데요. 한파가 워낙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은 월요일 영하 8도, 화요일은 영하 1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추위가 오기 전까지 이번 주말 비나 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바람도 강하니까 바람 피해도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4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현재 강원 지역에는 눈발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8번 국도 등은 특히 태백 일대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월동장구 갖춰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로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동군포에서 부곡 부근, 다시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강원권에 진입해서는 원주 부근으로 더디게 지나는데 이 원주 부근에 에서는 사고까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바란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서평택 분기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를 지나 일산 방면으로 양주요금소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통도산하들목 진출램프 1차로에서는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를 앞두고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정체는 반포대교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신년기획. 대한민국 정치의 길을 묻는다. 신년기획 대한민국 정치의 길을 묻는다. 올해 이제 국회의원 선거의 해죠. 하지만 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치가 국민들에게 걱정만 끼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서 정치 원로분들 초대해서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장님이 국회의장 하신 게 2006년부터 2008년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벌써 조금 있으면 20년이 되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세월이 참 유수 같네요. 그렇죠. 예. 좀 더 거슬러 가 보면 동아일보 기자 지내시다가 유신 시절에 해직당하셨고 동아투기 사건으로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제야 민주화 운동 쭉 하시다가 92년에 초선 의원 이제 되신 거죠. 그렇죠. 92년 초선부터 2008년 국회의장까지 그 정치하시던 그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 요즘 정치가 그때에 비해서 좀 나아졌습니까? 더 퇴보했습니까? 네, 저는 낮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국회가 나아졌느냐 안 나아졌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평가 기준이 많이 다를 텐데 우선 무엇보다도 옛날 그 국회에서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이를테면 윤리적인 사건에서 비롯해서 정치적인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국회 기능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런데 우선 국회는 입법기관 아닙니까? 예. 이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는 그 건수가 그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맞아요. 많아졌죠. 예, 제가 처음 국회에 나왔을 때 그때 첫 당선자로서 92년 그때. 92년 그때만 해도 400여 건밖에 안 됐습니다. 14대 국회가 431건인가 뭐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10,000건 가까이 되죠. 네, 아마 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입법 기능, 입법 활동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장족의 발전을 했고 예. 또 그 의원들이
그 이른바 정치자금법에 있어서 청렴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그 국회를 이렇게 좀 비판하는 쪽이 많고 또 그렇게 해야만 좀 그래서 저기 정치가 또 올바른 발전하니까. 태도가 것처럼 얘기들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안 제출 건수 또 정치자금법 같은 투명성, 청렴도 이거 지적하셨고 또 한편 따져보면 국회 선진화법 이런 거 덕분에 과거에 막 몸싸움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확연히 줄어들은. 당연하죠. 그렇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전에는 국회랑 심슨 동물 국회니 식물 국회니여 가지고 예. 좀 난장판 아니면 거의 이렇게 좀 무력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내용이 충실하거나 우리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네. 그래도 회의 질서는 가능한 한 지키려고 그러고 있고 서로 간에 국회다운 모습을 서로 이뤄 나가기 위해서 조금 자제하고 예. 협조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국회를 그냥 일방적으로 무슨 이 정치가 없다라든가 무슨 그 기능이 없다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폄하하는 그 주장은 사실도 아니려니와 예. 국회 발전, 정치 발전을 위해서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야 관계 이런 면에서는 좀 지적할 게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관행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예. 또 그 무슨 정치 어떤 구조나 행태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법제도의 변화부터 선행이 돼야 하는데 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통령이라든가 예. 이런 국가 지도부에 있는 그런 그 세력이나 또는 그런 그 책임자들이 그 역사 우리 정치의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개혁하고 예.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적 개선 어떤 게 제일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건 뭐 좀 복잡할 겁니다. 우선 그 현재 제일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법, 선거제도 예. 이것이 많이 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통치 행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일테면은 권력구조. 권력구조 민주죠. 일테면 대통령 중심제로 그대로 갈 것이냐. 예. 대통령 중심제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내용을 추려갈 것이냐. 예. 아니면 내각 책임제로 갈 것이냐. 또는 뭐 이원 집정제로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실정에 맞는 형태가 무엇인지 예. 또는 현재 우리 제도가 갖고 있는 권력구조의 제도가 갖고 있는 모순이나 단점이 무엇인지 이걸 과감하게 생각하고 바꿔 나가야 하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그 대통령 중심제에다가 소선거구제 그리고 비례대 의석이 좀 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대 양당 체제가 되고 적대적 공정관계가 되는 이제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요걸 이제 바꿔내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서 뭐 다당제 연합정치 형식으로 간다든지 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것도 결국 이제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치 구조 또는 권력 구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현재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중심제는 이제 미국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원조격인데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에 국회에 상당한 권한이 주어 있어요. 맞아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은 또 입법권은 물론이고 거의 그 배타적인 입법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행정부도 입법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 제출을 하고 있지만은 맞죠. 그러니까 그
거의 배타적인 입법권이 국회에 있고 예산 심의권이 있어. 예산 그럼요. 편성권이 있어요. 편성권이죠. 심의권이. 편성권. 근데 예산 편성권이라는 것은 국회 기능과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통상교섭권이라든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국회가 하나의 권력 구조로서 존립이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고 행정부하고 견제도 하고 서로 이렇게 타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치가 발전하고 민의가 반영되는 건데 지금 우리 국회는 그런 권한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행정부에서 해오는 것들을 고작해서 뭐 심사한다고 그러고 결산한다고 그러고 그런 정도입니다. 입법권은 전에부터 강화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입법권도 무슨 제도적으로 강화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또는 입법부에서 반성하면서 거기를 좀 더 이렇게 열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대통령 중심제를 하려면 최소한 미국제 정도까지는 해라. 입법부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입법부 기능을 그렇죠. 강화하고 권력도 강화해라. 아니면은 차라리 내각제로 가라 이겁니다. 내각제로 가면은 다당제 구조도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 지금 이 다당제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사실상 잘 안 맞는 것이 건 사실입니다. 우리 현실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또 이렇게 조금 그 편향돼 있다고 그럴까? 민의가 제대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반성으로서 지금 이 다당제 또는 연합정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내각제가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저 깊이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뭐 제도적인 검토는 계속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여야 또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관행이나 행태 그거에 때문에 또 지금 아주 극한 대립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좀 현 정부 대통령 그다음에 여당 그다음 야당 순서로 좀 평가를 좀 해 주시고 뭐 잘하는 점 잘못하는 점 좀 지적해 주신다면. 글쎄 그걸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정부가 대통령이 제일 잘못하시는 것이 역시 대화의 부족이고 대화 부족으로 인한 어떤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고 국민과 함께 간다고 그러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이 너무 없고 그다음에 야당이라는 것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그 의견 이것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타협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너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마지막은 야당 존재를 인정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행태로 봐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지 않습니까? 안 만났죠. 한 번도 안 만났을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대화라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여당은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 무슨 뭐 심지어는 무슨 청와대 출장소냐라는 청와대란다 용산 출장소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자기 목소리 자기들이 현장에서 보는 이야기 느낌 민심이죠. 그렇죠. 이것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승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이것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너무 대통령이 눈치 안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쪽 그쪽의 그 무슨 그 마음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리가 있고 여당 쪽에 대해서 여당 쪽에 있고 야당은 상대적이지만은 좀 더 그 뭐 책임은 덜하겠지만 야당은 또 원래 반대하는 것이니까 오포지션 파티니까 그게 그 조금 그런 그 행태가 조금 격렬해도 이해가 가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또는 대통령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의 대안 제시, 대안 발굴 그리고 설사 저쪽에서 그러한 이쪽의 주장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또는 도외시한다 하더라도 예. 그쪽과 좀 더 대화를 끌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좀 부족하더라도 네. 타협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예, 예. 그 주장이 당 부당을 떠나서 알겠어요. 조금 그 양보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모두 한 걸음씩은 반 걸음씩은 물러나서 대화 타협을 해라 이 말씀인데 예. 여야 간의 대화 타협을 못할 뿐 아니라 각 당 내에서조차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여당 쪽도 전직 대표를 지낸 사람이 나와서 신당 창당하겠다고 그러고 야당 쪽도 전직 대표를 지낸 사람 나와서 신당 창당하겠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의 문제, 당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예요. 네.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인데 말하자면 그것은 그 당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철학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측면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그 당을 선택할 때 그냥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 또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그저 뛰어들고 있지 어떤 가치 실현이라든가 정신 추구 이런 측면에서 뭐 그것이 이념일지도 혹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그 지향성, 추구 방향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어떤 확신이나 네. 그런 그 훈련, 태도 설정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철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한계가 이 선거 때만 되면 이것이 일대 파벌 형식으로 나타난 거니까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예. 정치적 파벌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치 지형도 문제지만은 구조도 문제지만은 정치인들의 또 개별적인 그 양식이라고 그럴까 태도랄까 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것도 반성하고 좀 단련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 4월 10일 이제 총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총선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예. 뭐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그 여론 조사를 보면 뭐 무슨 박빙이다 뭐 아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 느낌으로는 이건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으로는 일방적 승리는 없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뭐 이렇게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예. 그렇게 그냥 드릴 말씀이 의장님의 별로 느낌. 없고 느낌입니다. 팽팽할 것 같다. 예. 신당 쪽은 좀 바람이 불까요? 저 그렇게는 어렵다고 보세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신다. 예. 그 무슨 구도도 그렇고 예. 뭐 기반과 관련해서 그것도 마땅치가 않고 지도자도 국민들의 신뢰와 좀 어떤 그 기대를 한꺼번에 모을 만한 그런 지도자도 별로 없고 네. 조직도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고 말하자면 정당과 선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국민 지지가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여야가 역시 팽팽한 접전을 역시 펼칠 그쪽이 거다. 중심이 될 것이고 네. 뭐 약간의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그냥 사적인 의견이니까. 그렇죠. 자, 뭐 옛날 얘기로 좀 돌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직 기자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 뭐 재야 운동 하시다가 직접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건 언제부터입니까? 되게 그 13대 대통령 선거 이후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총재죠. 김대중 총재가 대선에 실패하고 87년 대선에 87년 실패하고 선거에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 정치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것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정치에 입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입문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나만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말하자면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입당을 하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로서는 제야권만으로 이 시대를 담당해 나가는 정치 권력을 형성해 나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제도 정치권으로 가야 한다. 제도 정치권과 힘을 합쳐야 한다. 예, 예. 말하자면은 제야권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나 목표 이것과 제도권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력 예. 또는 그 정치적인 어떤 기초 이런 것이 힘을 합쳐서 평화적 정권 교체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그걸 통해 민주화를 실현하고. 네, 그리고 그것이 고로 민주화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의나 지향점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도 정치와 결합을 해야 한다. 네. 그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면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에 정치권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당시 김대중 총재와 어떤 기대, 그분에 대한 평가 예, 이것이 내재적으로는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예. 뭐 그래서 그 결과 이 정권 교체도 다 이루어내고 예. 뭐 민주주의도 좀 성숙시키고 뭐 그런 공을 다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또 뭐 그 옛날 운동권 출신들 정치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물론 뭐 임채정 의장님보다 훨씬 후배들인 이 이른바 86 세대들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후배들이 그런 말하자면 제야 출신, 학생운동권 출신 지금 정치인들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게 있나요? 요즘 한국 정치에서 그 활동하는 그 평균적인 양상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예.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대만큼 못 갔을지는 모르겠고 또는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무슨 누린다 이런 비판은 자기들 나름대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은 예. 그것이 객관적으로 그런 그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고 기대만큼 성과를 못 건졌다, 못 거두었다 네, 네. 이렇게 말한다면은 뭐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찬반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 그 운동권 출신들이 그 무슨 기득권이다, 뭐 특권이다 이러니까 물러나야 한다. 무슨 크게 잘못했다. 뭐 네. 이런 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동의 못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야권의 운동권 출신들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권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유럽 정치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너무 올드하잖아요. 정치인들의 평균 연령 자체가 많고 뭐 유럽 같은 데나 뭐 이런 데서는 아주 젊은 총리도 나오고 막 이런 그런 어떤 정치적 어떤 그 세대 반영이랄까 세대 교체랄까 뭐 이런 면에서는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글쎄요. 그걸 정체로 봐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젊어지고 있는 상황이 네. 저 구라파나 미국이나 그 젊어지고 있는 상황이 전부 젊어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그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한국 사회와 구라파 사회를 같은 선상에서 평가를 해야 할 것인가. 네. 한국적 조건과 구라파적 조건을 또 그렇게 한다면 일본과 따져보면 일본은 물론 정치적으로 후진국이라고들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습 정치이기도 하고. 이게 뭐 옳은지 그른지는 뭐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런 그 일본은 오히려 나이가 많거든요. 네, 네. 미국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 신체적 나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부분적인 기준은 되겠지만은 그것이 전체적 기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또 정치나 사회나 이른바 예. 흔히 하는 말로 노장청 결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 뭐 옛날 말입니다만은 그노 쪽에 그 나이 많은 쪽의 경험, 장년들의 원숙함, 뭐 청년들의 무슨 패기나 예. 그런 것이 서로 결합이 돼야 정치가 되는 건데 네. 그걸 자꾸 그 갈라치기 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동생들이라고 형보다 꼭 낫나요?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예. 네. 뭐 형이 동생들보다 꼭 나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합이 돼야겠죠. 새롭게 구성될 이번 총선을 통해 구성될 22대 국회 뭐 좀 당부해 주신다면 22대 국회 꼭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저는 정책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한다면 사회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더 써야 한다. 더 사회복지. 예. 그런 쪽에다 더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빈부격차를 좀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양극화가 워낙 심하니까. 예, 양극화가 워낙 심하니까 그것을 좀 줄여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좀 노력을 해주면 좋겠고 네. 남북 관계를 이렇게 긴장으로만 가는 데는 이게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북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나가고 예. 긴장을 완화시키고 위험을 우리가 감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맞으면 어쨌든지 평화 공존으로 가야지 이것이 이렇게 위태위태해서 뭐 위기일발 사회로 예. 가면은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은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 생각들을 깊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타협하고 대화하는 타협 대화. 예. 그거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러지 않으면은 이 진영 대결로 해가지고 죽고 사는 사생결단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거 그렇게 되면은 그 중간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그 뭐 어떤 제3의 길이라고 그럴까? 그걸 못 찾죠. 못 찾죠. 예, 알겠습니다. 예. 평생에 정치적 좌우명이 있으세요 혹시? 별로 없습니다. 별로 뭐 특별한 것은 별로 없고 좌우명이라고까지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국민과 함께 하고 예. 특히 우리가 전에 쓰는 민중이라고 했고 좀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살자 네. 이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죠. 존경하는 정치인이라면? 요즘 들어 부쩍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의 삶과 그분의 업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대단한 부분이 있었구나. 개인의 삶, 철학, 소신, 행동도 물론 그렇고 그 죽을 고비와 그 감옥 예. 뭐 이런 것은 또 말할 것도 없는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다시피 하면서 살아왔고 그다음에 그 당시 그 IMF 사태 때문에 그 어려울 때 그 먼저 국난 아닙니까? 네. 그걸 극복할 때에 보인 그분의 그런 어떤 열정이나 그 어떤 결의라든가 또는 그 실천 이런 것은 대단했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문화적 측면에서의 네. 그런 그 공헌 또는 그 IT 시대의 그 해안 이런 거 또는 그 기초생활 보장 예, 문제 같은 예. 거 이런 것은 업적이 참 많죠. 대단한 업적이죠. 그 당시 우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네. 인식의 전환이 거의 코페르니쿠스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처음 해냈고. 물론이고요. 네. 그건 그것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또 국내 이른바 극우 세력들의 저항이
거의 극에 달했을 텐데 예, 해냈죠. 그걸 해냈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또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래야죠. 이번 총선에서 구성되는 국회가 우리 의장님 좀 지적처럼 좀 생산적이고 좋은 정치 많이 해주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년기획 대한민국 정치의 길을 묻는다. 오늘 임채정 전 국회의장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오죠.